자, 소유권 한번 볼게요. 원래 물권의 출발은 소유권부터 시작돼야 돼요. 소유권인데 본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물권이 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의 대표주자입니다.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모두 합쳐놓은 게 소유권이죠. 그래서 물건의 본질적인 효력이고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용수익권은 이용가치에 대한 지배권이죠. 그래서 이용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고 처분권은요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소유권은 그래서 전면적 지배권이다. 전면적 권리예요. 전면적 지배권이고 모든 권리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다. 그래서 소유권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양도성이 있다.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도 있고 소유권은 탄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탄력성이 있다의 의미는 이용가치만 제3자에게 승계시켜주거나 또는 교환가치만을 제3자에게 승계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의 양이 줄겠죠. 그랬다가 그 담보물권이나 용유물권이 줄어들면 소유권의 양이 다시 늘어나잖아요. 이걸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유권은 뭐에 대한 권리라 그랬어요?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데 우리 민법상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동산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거니까 부동산에 관해서만 철저히 보면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이 우리 민법 제98조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토지는 부동산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토지인데 이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지배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 일단 수직적인 범위로 봤을 때는 토지의 상하에 미쳐야 되겠죠. 토지 소유권에 보면은 그 토지 상하에 미치는데 영원히 지구 끝까지가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그 정당한 이유는 이익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가지고 특히 용적률 가지고 또는 고도 제한 이런 거 갖고 제한할 수는 있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게 지상에 몇 개 있어요? 4개, 지하에 하나죠. 지상에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물이라고 하는 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건물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지붕과 기둥과 주벽 정도는 갖추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붕과 기둥과 주벽 정도 이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완성이 됐든 안 됐든 허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다 요거만 갖추고 있으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됩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어요. 요때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하나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완성시킨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성시킨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여기까지 완성시킨 사람이 갑이고요. 요걸 승계받아서 이렇게 완성시킨 사람이 을이었고요. 나머지 여기까지 완성시킨 사람이 을이었고 나머지 완전한 건물로 만들어서 등기까지 한 사람이 C였대요. 그럼 이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누구냐? 여기까지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갑. 여기까지 한 사람이 을. 이후에 요거 승계받아서 마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등기한 사람은 병이었대요. 그럼 이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을이에요. 이때 건물이 형성이 되는 거야.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건물은 이때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건 토지와 완전히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해요. 아시겠죠?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됐든 무조건 지붕과 기둥과 주벽까지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나중에 완벽한 건물로서 완성시킨 사람이 병이라고 하더라도 원시 취득자는 기둥과 지붕과 주벽까지 갖춘 사람이 원시 취득자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을 신축자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또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이 되려면 임목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도 등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임목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소유권의 공시 방법이 있어요. 이거에 의하면 이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무조건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분리 과실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뭐 이거 산삼, 인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미분리 과실 요것도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농작물이라고 하는 게 있죠. 농작물. 이거 뭐 같아요? 대파, 쪽파 이래야 돼. 왜냐하면 시험에 대파, 쪽파가 나오거든요. 판례가 대파, 쪽파 가지고 나왔어요. 판례가. 그래서 요거는 농작물이라고 합니다. 농작물은 입도를 갖춰서, 입도라는 거는 이제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도달했답니다.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를 합니다. 이 경작자가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든 없든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하겠다. 그리고 지하에는 미채굴 광물이 있습니다. 이 미채굴 광물이요. 이 광물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별개의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지하에 몇 개요? 하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4대1. 그럼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보고요. 이게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훈련하면은 머릿속에 금방금방 집어넣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영화의 장면 같은 건 금방금방 기억하는데 이건 왜 안 하는 거야?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재밌게 느끼고 머릿속에 자꾸 넣으려고 노력하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판 쫙 해줘도 그걸 그림처럼 여기다 탁 집어넣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거 보지 마시고요. 자, 지상의 4개 지하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건 지상의 4개 지하에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는 무조건 토지의 일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언제나 취급되는 건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지붕과 기둥과 주벽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완성된 것이든 완성되지 않았든 관계없이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임목 등기라든지 아니면 명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미분리 과실 산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명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신받다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내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농작물 등은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도달해 있어야 된다.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에는 미채굴 광물이 있다. 그래서 토지와 언제나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 건물밖에 없다. 그렇죠? 토지에다가 주인 허락 없이 농작물을 했을 경우 그 경작자가 있다고 하죠. 경작자 소유자예요. 경작자 소유를 하잖아요. 그럼 경작자가 그 토지의 주인한테 말 없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경작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든 없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든 없든 무조건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를 합니다. 내 땅인데요? 그래요. 예. 할 수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 있거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제 토지에다가 예. 목록에 와서 심었어요. 예. 권리 행사 안 하고 계셨잖아요. 네? 권리를 행사 안 하고 계셨잖아요. 빈 땅이었잖아요. 아니죠. 거기다 뭐 농사 짓었어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겨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여기다 농작물을 심을 때 어떻게 하셨냐고.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 안 하고 계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사 지을 때 뭐 하셨냐고. 그 땅에다 뭐 했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아니 본인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농사 지을 때 뭐 하셨냐고. 몰랐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권리 행사 안 하셨잖아요. 몰랐다는 법학에서 절대 몰랐다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 있는 걸 자기가 몰랐다는 게 그러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네. 법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이제 겨울에는 쉬잖아요. 근데 예. 그러면 논에는 안 가봤는데 어느 순간 겨울 같이 호미를 갖다 뿌렸더라고요. 그리고 봄에 보니까 나은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게 당신 왜 나 허락 없이 여기다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아니 이제 그 시골 이제 고향 경영이니까 형님 잘못했다고 안 왔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러고 몰랐어요 전혀. 그래서 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까. 그래서 하여튼 법학에서는요. 내가 어떤 권리가 있고 나한테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데 몰랐다. 그럼 무조건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학에서는요. 자기 권리를 자기가 몰랐으면 누가 보호하겠어요? 내 권리는 내가 알고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보호해 주는 거지. 국가에서 너 권리 없어? 왜 행사 안 해?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농작물을 계속 존치시킴에 따라서 내가 농사 지어야 할 때 농사를 못 지었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 지어야 할 때 농사를 못 지었다. 그럼 나한테 손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 손해는 별도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를 받았으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민법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된다. 내가 강의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이 정도로 모르는데도 살아있다는 게 대견할 정도예요. 이렇게 모르는데도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대견한 정도고요. 이 외국 사람들은요, 법 굉장히 잘 알아요. 잘 모르면 무조건 누구 둡니까? 변호사 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법을 모르면 어떻게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 주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법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늘 조그만한 일에도 변호사가 개입을 하니까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변호사 개입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요, 농작물이니까 입도를 갖춰서 싹이 텄죠? 그럼 무조건 경작자 소유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농작물이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걸려야 된다. 그럼 그때는 밀어버려도 돼요. 수개월 이내에 수확만 할 수 있으면 이건 무조건 경작자 소유를 합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그 경작하는 기간 동안 내가 특별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했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손해 입증해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농작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 소유를 합니다. 아시겠죠? 내 땅인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럼 처음서부터 어떻게 써야 되냐면 거기다가 내가 울타리를 딱 이렇게 치고, 그렇죠? 어디 이렇게 경작할 예정이다. 아니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걸 밀어버리고 들어왔다. 그럼 무단 침입 내지는 기타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방치되고 있는 상태의 나대지에다가 농작물 심었다. 그럼 이건 무조건 경작자 소유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보면 1층에 아파트 단지 1층에 큰 돌이 하나가 있어요.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에는 중딩 고딩들이 와서 밤마다 연애하는 장소예요. 아주 한 놈 가면 한 놈이 오고 한 놈 가면 한 놈이 오고 그래갖고 요 부분에 잔디가 다 벗겨져 갖고 없어요. 하도 여기서 쪽쪽쪽쪽 소리가 하도 나서 내다보면 어린애들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애들이 꼭 여기 와 있어요. 이 잔디가 완전히 다 벗겨졌어요. 근데 시골에서 어떤 이제 할머니가 하나 올라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배추하고 꽃을 심은가 요만큼씩 이렇게 심으셨어요. 아파트 단지 화단에다가 할머니가 이거 심으셨다니까 상상이 가요? 그렇죠. 할머니가 이거 심으신 거야. 근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내가 그걸 봤어요. 봐갖고 불러가지고 당신 그거 건드리면 내가 할머니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할 거라고.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죠? 이건 무조건 싹이 텄으면 경작자 소유예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가 사용 수익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농작물 함부로 자기가 훼손하면 불법행위 돼버릴 수 있어요. 그게 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건 방치된 땅은 아니, 방치된 토지는 아니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이런 큰 이제 도시를 이제 계획을 해서 크게 이제 해놨는데 이제 누구 거라고 해놨는데 뭐야 건물 안 짓고 뭐 1년이 그냥 방치된 데 있잖아요. 그게 방치잖아요. 네, 그건 방치죠. 거기다가 동작물을 심으면 그건 뭐 경작자라고 해갖고 그거 하기 전까지는 손을 못 대는 건 아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방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방치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농사 지어서 싹이 틀 때까지 모르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치했잖아요. 객관적으로. 내 생각할 때는 억울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봐야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나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농작물에 대한 경작권은 그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싹이 텄으면. 그러니까 분쟁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자,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법이니까 이렇게 나가셔야지. 자꾸만 내 특수한 상황이 또 생긴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무조건 그분에게 이 경작물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사용 수익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겨울 동안, 농한기 동안 사용하지 않는 땅이었다. 그럼 손해를 입증하는 게 저 사람이 저기다가 밀 보리를 심는 바람에 지내력이 떨어졌다, 이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토지에 대한 양분이 빨려나갔다라고 하는 거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돈 더 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빈 땅 있으면 무조건 짓는 겁니다, 농사. 그거 입증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가갖고 누군가 농사 짓는 그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싹 트기 전에 전부 밀어버려야 돼요. 싹 트고 나면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다 그거 짓는 동안 아마 시간이 꽤 흘렀을걸요? 가을에 딱 끝나면 안 가죠. 땅에. 그게 방치한 거예요. 저쪽 평야 쪽이니까 안 가보죠. 거기서 설마 거기다 누가 클 거라는. 그러니까 그게 방치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건 관습 상식 아닌가? 예, 상식인데 상식 없는 사람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은 취득을 하고, 이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아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법 아는 놈이 나쁜 놈이 더 많아요. 그 활용하는, 여의도에 있는 쓰레기들이 그래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늘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 얼른 보세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저기 있네요. 그죠?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겠죠? 이게 소유권인데,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보세요. 양쪽 가로 3번에 보세요. 나머지는 읽어본다고 해서 전혀 틀릴 것도 아니고, 자, 소유권은 법률상 지배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상 특질을 한번 볼게요. 자, 내용상 특질은 전면적 지배권이라고 얘기했죠. 전면적 지배권이라는 얘기는 이용가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부 지배한다. A에 보이시죠? 그리고 전면성으로부터 탄력성, 항구성이 도출된다. 그거 있죠? 요거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에요. 탄력성. 디귿 보이십니까? 탄력성이에요. 탄력성은 제한물권 설정에서 권리의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줄칠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탄력성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탄력성이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틀린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아마 알 거예요.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줄치고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보이시죠? 물건에 한한다, 그거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도 여러분 시험에 3번이나 나왔던 지문입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권리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자, 그 말의 의미 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소유권 행사할 수 없대요? 있어요? 그럼 다시 2번 보세요.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권리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파트 분양권에 소유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내 건데? 내 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은 그거 자체가 권리예요. 물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소유권은 어디에만 성립하는 거라 그랬어요? 물건에만 성립하는 거야.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 뭐예요? 권리예요. 그거 자체가 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고. 또 억울한 마음이 있죠. 이씨 내 건데. 그래요? 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요, 여태까지.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사용수익 또 처분권 등이다라고 해서 교환가치와 이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냥 넘어가세요. 참고적으로 교과서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줄 치라고 안 그랬는데 뭐 그렇게 줄을 많이 쳐요? 몰라서요? 치라 그러는 것만 치세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의 범위예요.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상하에 미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301페이지 그 다음에 301페이지까지가 뭐냐면 이거 설명인 거예요, 지금. 요거 설명. 자, 지상에 몇 개요? 4개. 지하에 하나. 그럼 이거 보지 말고 이미 머릿속에 여러분 각인이 됐어요. 지상에 4개 중에서 제일 앞에 있었던 게 뭐였어요? 건물. 그러면 건물이라고 말을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붕과 기둥과 주벽 3개. 돼서 그냥 쓰는 거 아니니까 벽면, 뚜껑, 기둥 그래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있었죠?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인데 얘네들은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임목 등기 내지는 명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죠. 그 옆에 땅속에 뭐 이렇게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산삼. 이걸 토지의 과실이라고 얘기해.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도 명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신받다 이걸로 하면 되는 거고 그 옆에 뭐가 있었죠? 지금 논란이 됐던 쪽파와 같은 농작물. 농작물 이것도 뭐죠?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으면 언제나 경작자 소유를 하는 거고요. 지하에 뭐가 있었죠? 미채굴 광물이요. 그런 거야. 그럼 이거 이외에는 전부 토지의 일부예요. 다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권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 안에 보면은 각종 자연석 같은 것들 묻혀 있는 거 있잖아요. 광물이 아닌 자연석들이요. 이런 것들은 다 토지의 일부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지금 온천이 하나 발견이 됐다는 거야. 사용기간 50년 정도 되고 유황의 포함도가 굉장히 높은 온천이 하나 발견됐대요. 요거는 토지와 별개의 권리예요, 아니에요? 토지와 별개의 권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4대 1 이외에는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 그냥 당해. 저기 성남에서 제가 한 4년쯤 전에 가르쳤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작년에 전화 왔었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충북 어디 뭐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온천지대가 있는데 새로운 온천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 온천만 1억 원에 판다고 얘기한대요. 온천만 1억 원에. 그렇다고 그거 가서 경제성이 있을지 여부를 교수님 같이 가서 좀 판단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저하고 강의하신 분들은 나중에 땅 같은 거 이렇게 사갖고 집 짓고 그럴 때 저한테 판단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1억 원에 사기로 했대요. 경제성이 50년 이상 가는 거래요. 그리고 국내에서 발견된 온천 중에서 가장 유황 성분이 높은 온천이라는 거죠. 그럼 1억 원이면 싸요? 비싸요? 싸요? 이건 파는 게 아니라니까. 사기당하는 거야. 이거 1억 원에 사겠다라고 하면 이것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이거. 금방 넘어갔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사지 마라 그랬다니까. 가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는 순간 1,000만 원 주는 순간 그 다음부터 걔네들은 연락 안 돼요. 무조건 연락 안 된다고. 전화기 바꿔버리고. 그렇죠? 아쉬워 죽겠네 지금 이거 못 산다니까. 땅을 사야 된다든지 땅을 임대하는 거예요.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야. 지상권 설정해서 요거만 한다든지 그래야 돼요.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온천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운영권을 임대하는 거야. 이거 자체를 살 수는 없다고. 아시겠죠? 이거 자체만 팔겠다고 하는 거 가고 돈 들이는 순간 거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런 것들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만약에 이런데 자연석이 기가 막힌 게 있대요. 왜 돌 같은 거 수집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연석 같은 거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캐냈대죠. 캐냈으면 이건 갑소유 토지 위에서 안에서 을이 캐냈답니다. 그럼 이 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이 될까요? 예? 그래요. 둘이 공유로 하는 거야. 매작물을 발견했대죠. 매작물을 발견했으면 발견자와 자기 땅에서 자기가 매작물을 발견했으면 자기께 되는데, 타인의 토지 내에서 매작물을 발견했으면 발견한 사람과 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유성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자기 비닐하우스 뚫고 들어왔죠. 유성 떨어져갖고. 기억 안 나요? 네. 뉴스도 가끔 봐야 돼. 그러니까 연속구만 보지 말고. 뚫고 들어와서 그 사람은, 그게 아마 현존하는 세계에 있는 유성 중에서 가장 큰 걸 거야, 아마. 운석 중에서요. 그래서 그건 금전적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가갖고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다가 그거하고 같이 떨어진 저 운석 중에서 조그만 거 몇 개 주웠잖아요. 그것도 단위 자체가 몇 억 이상 되는 그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주순 3개인가 주웠어요, 그 사람이요. 3개인가 주웠는데, 3개 주운 게 다 지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서 주운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어디서 주웠다고 얘기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야. 어디서 주웠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 땅 소유자 나타나죠? 나하고 반 땅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민법이 재밌어요, 이게. 예, 우리가 몰랐던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라고 했고, 거기 오른쪽 페이지 지하에 미채굴, 광물, 독립된 소유권이죠. 지하수, 온천수, 동굴, 이거 별도의 소유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런 정도 보시고 됐어요. 요거 4대 1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4가 뭐였죠? 건물, 언제나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2가지 공시방법이 있어야 되고, 미분리과실 공시방법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농작물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지하에 하나,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무조건 토지다. 아시겠죠? 토지의 일부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갑니다. 토지 소유권의 경계. 그래요. 자, 이게 이제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의 수직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권의 수평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대죠. 그럼 이게 토지 소유권의 수평적인 범위는, 이 토지는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잖아요. 이 토지는 여기까지겠죠. 이게 토지 소유권의 수평적인 범위야. 이 안에서 사용수익 처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이고 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갑이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 그럼 여기서 자기가 노래 부르는 거 괜찮아? 안 돼요? 괜찮죠? 노래 불러도 되죠? 여기서 춤추는 거 어때요? 괜찮겠죠? 그래요. 근데 갑이 여기 바짝 서가지고 밤새 노래 부르는데 이쪽에다 대고, 그럼 우리 잠 못 자겠죠? 자기 땅 안에서 자기가 노래 불렀다니까? 근데 일로 다 들렸을 거 아니냐고. 그럼 자기 땅 안에서 자기가 권리 행사하는데 을이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는요. 이렇게 음양이라든지 열기 등으로 인해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이걸 규정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상린관계다라고 해서요. 상린관계다.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 토지 이용을 할 때는 서로 어떻게 해라? 서로상 도울리냐. 서로 도와가면서 상대방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해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도 집을 지어서 살고 있고, 여기다가도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에어컨 설치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낸대요. 열기를. 이거 시비 거는 거죠. 야, 내 땅에 설치했는데, 그렇죠? 자기 땅에 설치했죠? 근데 열기는 어디로 가? 갑땅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갑이 와서 이거 좀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열기가 글로 가는 걸. 이게 시비 거는 거거든요. 이 막무가내거든, 이런 것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규제법도 얼마 전에 생겼죠? 민법엔 옛날부터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규제법이 생겼잖아요. 뭐 1m 이상 높이고 사람 얼굴에, 사람 몸으로 날 것 같으면 방향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유도기 붙이고 이런 게 얼마 전에 생겼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지나가다가 에어컨 실외기가 우리 얼굴에 푹푹푹푹 이렇게 열기 내뱉고 그랬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 없다고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법이 생긴 지 2년인가 됐어요. 이거 규제법이 생긴 지가. 민법에는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민법이 얼마나 선진적인 법인지, 예. 주도적이고 선진적인 법이에요, 이 민법이요. 이런 내용이 다 상린관계의 규정이 있어요. 이 상린관계는요, 여러 가지. 여기 적지 마세요. 필요한 거는 제가 줄쳐드리고, 요번 과정에는 상린관계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상린관계는 어쩌다 한번 나와요. 이게 법으로 정할 내용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것까지 법으로 정해야 되겠냐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거는 그냥, 그래야 돼? 알았어. 이거는 그냥 서로 사회생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냥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예의. 예?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의인데 정말로 답답한 건 우리도 같은 동포, 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정말로 안 지켜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사실은 학자들 차원에서 이거 되게 싫어하는 법이에요, 이게. 이거는 양심과 예의에 맡길 문제지 이걸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얼마 전에 간통죄 폐지됐죠. 간통죄가 그게 법으로 정할 내용입니까? 윤리와 도덕 가지고 해결할 문제지 그게 법으로 정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 또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좋고 다른 여자가 좋아서 그 사람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내줘야죠. 싫다는데. 싫은데 끝까지 살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건 도덕이나 윤리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들이 반대했다고. 그래서 7년 전까지 여성들이 반대했죠. 그런데 그 반대하고 난 이후에 그 7년간의 사회 변화가 많이 생긴 거야. 7년 전에 여성단체에서 반대할 때는 간통죄에 의해서 처벌받는 비율이 72% 대 28% 됐었다고. 남자가 72, 여자가 28%였는데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에 처벌받는 비율이 18% 대 82%가 된 거예요. 바뀐 거야. 사회 양태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 처벌받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지면서 남자들이 살기 힘들어지면서 남자들은 이제 힘이 빠진 거죠. 돈 벌기 바쁘고 정말로. 예? 그런데 여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이번에 반대하지 않아서 통과가 된 거죠.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거죠. 이게 사실은 반대할 일도 아니고 또 찬성할 일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비웃는데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걔네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가서 이렇게 대화해보면은 지하철 있잖아요. 전 지하철에 좌석이 7개예요. 우리도 7명 앉죠? 지하철 한 줄에 7명 앉죠, 우리도. 걔네도 똑같아요. 그거 배워갖고 온 거야. 우리 서울에 가면 지하철 1호선이 있잖아요. 그 우측으로 가요? 좌측으로 가요? 좌측으로 가. 일본 애들 차선이 좌측 통행이죠. 일본 애들 차선이 좌측 통행이야. 근데 그것도 좌측으로 가요.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처음에. 그래서 그 사이즈가 지금도 우리나라 공통 사이즈가 된 거예요. 일본의 지하철 가면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7명이 앉는 그 자리에 5명 정도밖에 안 앉아요. 걔네들은. 왜냐면 자리가 좁으면 옆 사람 불편할까 봐. 그렇게 앉는다고. 우린요. 무슨 소리야? 엉덩이 밀어야지. 그렇죠? 7명이 앉아 있어도 어린애가 하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밀어야지. 무슨 소리야?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야지, 엉덩이.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서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 같은 게 별로 없고 독선적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서 보면 걔들하고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여기서 국내에 있을 땐 잘 몰라요. 그 나라 가면 느끼고 또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목소리 내는 것만 봐도 딱 금방 알아요. 예, 그거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당신은 코리안이고 당신은 재패니스지라고 금방 물어봐요. 행동하는 거 이렇게 하나만 봐도.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예의 없고 여기는 예의 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이게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종류만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린관계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주의토지통행권밖에 없어요. 주의토지통행권이다라고 하는데 또 이거 갖고 논문 쓴 인간이 출제위원 들어가면요. 상린관계 가지고 또 시험 문제 내요. 왜냐하면 얘 박사학위 논문 이거 갖고 썼으니까 지거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는데 거의 드물어요. 이거 가지고 논문 쓴 사람들이요. 예, 주의토지통행권이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이런 토지가 하나 있대요. 이 포유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알기는 이거 무슨 토지라고 해요? 맹지라고 하죠. 맹지는 부동산 학에서 하는 얘기고 민법에서는 이거 포유지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 맹지야. 사방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라고 하니까 맹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토지는 인접토지를 통행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로에 접할 수 있다. 그러면 인접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걸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얘기하고 소유권의 일부 권능이고 이 토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소유권 남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공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그 포유지가 있다. 근데 인접토지 통행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천만의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만약에 다닌다 그러면 포크레인 갖고 찍어버릴 걸 이만큼 못 다니게 이렇게 한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의 소유권의 일부 권능으로서 소유권에 부속된 권리인 거예요. 상린권의 일부예요. 권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뭐예요? 권리 남용이라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못하게 한다고. 아니면 네가 살아야 안 사고 여기다가 이 사람 손해만 배상하고 얼마든지 통행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런다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인지사용권이라고 있어요.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나중에 우리 본 과정 들어갈 때 이거 한 번 할 겁니다. 지역권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이거는요. 지역권하고 아주 유사하거든요. 배우고 난 다음에 할 거고요. 인지사용권은요. 이렇게 A하고 B가 서로 집을 짓고 살고 있대요. 근데 이 담장은 둘이 공유로 추정하는데 혹시 A가 담장을 직접 만드는 거래요. 그럼 담장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유지보수 관리 누가 해야 됩니까? A가 해야 되죠. 그럼 이쪽 부분은 유지보수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쪽 부분 유지보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담장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인접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통행할 때는 이 사람 뭘 받아야 되죠? 승낙을 받아서 통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법으로 정할 일일까요? 네, 근데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인지사용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활방해 금지가 있어요. 뭐 임미시용 금지다라고 하는데 생활방해 금지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기나 또는 뭐죠 음향 이런 것들로 인접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등의 시설권이죠. 수도 등의 시설권은요 이런 두 필지의 토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토지가 있고 수원지가 여기 있대요. 그럼 하수도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전기시설이 주선이 지나가는 게 여기 있다. 그럼 여기 통행해야 여기 전기, 수도, 하수도 이렇게 묻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수도 묻기 위해서, 수도 묻기 위해서 또는 전기시설 하기 위해서 인접토지 땅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민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예요. 근데 여기서 하게 해, 못하게?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 나죠. 지금 여기서 이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지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경찰이 공권력, 검찰이 공권력 행사할 때 뭘로 막어? 몸으로 막잖아. 몸으로 이렇게 막아요. 여자들 앞에다 세워놓고 건드리기만 하면 어디 만져져? 이러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떼굴떼굴 굴르면 할 방법이 없어요.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은 권리니까 보호해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와, 안 와? 안 오죠. 떼굴떼굴 굴르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야. 수도 등의 시설권. 그래요. 수도 시설 안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씻지도 못하고 죽어야지, 물 없으면. 죽으란 얘기죠? 그런 겁니다. 이게 못하게 한다고, 한국 사람들. 실제로 이런 거 우리가 가서 좀 배워줘야 돼요. 외국의 사례가 어떤가라고,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거 좀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죠? 실제로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법학 같은 걸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외국에 가서 외국의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보고 실제 생활에서 걔네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법하고 현실 생활이 어떤가 이런 게 보면은 걔네들은 정말로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보다 엄청 후진국들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가 있어요.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다라고 하는데,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는요, 서로 이렇게 이제 경계를 두고서 사용수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혹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심었대요.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나무 가지가 이렇게 경계를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쪽 토지 소유자가 나무 가지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거하지 않으면요, 두 번째 가갖고 스스로 제거해 버릴 수도 있어요. 나무 가지요. 근데 문제는 나무 가지가 이만큼 넘어왔으면 뿌리도 이만큼 넘어와 있는 거거든요. 뿌리는 예고 없이 그냥 바로 제거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갖고도 또 맨날 싸우죠? 맨날 싸워. 이거는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면 제거할 의무가 있고, 제거하지 않으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바로 제거하고 그 비용도 청구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는요, 바로 그냥 제거해 버리고. 근데 이 나무 뿌리까지 제거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심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정화조 같은 게 묻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시설이 묻혀 있다 그러면 나무 뿌리가 뚫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거권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나무 같은 거 심을 때는 마당 한가운데 심어야지, 담장과 같은 경계에 있는 데다 나무 심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기다 왜 심어요? 마당 한가운데 심으면 사용수익이 조금 불편하니까 이렇게 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인접 토지는 어떻게 불편해도 된다, 이런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참 창피하게도. 그래서 이게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다라고 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또 뭐 담장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두 필지 토지가 있대요. 이렇게 생긴 두 필지의 토지가 있다. 여기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경계가 어딘지 경계선 분명히 측량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경계가 됐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경계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분명히 정하기 위해서는 경계 측량해야 되겠죠. 그럼 측량 비용이 들 거 아니겠어요. 비용이 들면 절반씩 부담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해야 돼요. 측량 비용은 인접 토지가 서로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도 맨날 분쟁 생기는 게, 여러분 중개업 하시면 이쪽에서 경계 설정하자고 측량하자 그러면 여기서 뭐래요? 해라. 나는 모른다죠. 왜냐하면 얘가 경계 측량해 하게 되면 여기만 측량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측량해야 되거든. 해라. 비용 부담하지 않겠다는 거야.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경계표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반씩. 이게 상린관계인데 이쪽에서 또는 이쪽에서 나는 몰라요. 난 하나도 안 불편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것들도 법으로 정해놨는데도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거 원래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하고요?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경계표의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몰랐던 내용이니까 앞으로 인접 토지에서 이런 거 요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요구에 응해줘야 된다고. 이게 준법 정신이고 이게 법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도 나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는데 지가 불편하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응해야 되냐? 그게 법인 거죠. 그 응해줘야 되는 게. 물론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분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서로 응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상린관계고, 시험에 나오는 건 주의토지 통행권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중개업자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요.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있죠? 이것도 중개업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역권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오고요. 요거 자체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시험 27번 보는 중에서 이게 한 번인가 나오고, 요건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린관계는 그걸로 끝낼 거예요. 지금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그 308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물에 관한 상린관계, 소통공사, 첨화로부터 떨어지는 물은 어떻게 처리해라 이것까지 다 정해놨어요. 우리 민법에요. 여수소통권, 유수물 여수급여 청구권, 물이 남으면 어떡하라고? 급여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싹 다 정해놨고요. 수류의 변경, 언덕 뭐예요 이거 언덕 설치, 공영하수 용수권, 원천 수도 사용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아마 이런 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제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이제 312페이지 소유권 취득이 나오죠. 소유권 취득이요. 소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시험을 10번 보면은 9번 정도가 시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7회 시험에 취득시효 시험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이거. 취득시효.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 테니까 조금 쉬겠습니다.